2025년 3월 17일입니다. 지금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보다는 경상도 산불난 곳 쪽에 지리산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 대피하지 못해 갖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꽤 되시죠. 26명이라고 하는데, 제로 이 바닷가 쪽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산을 넘어와서 전소가 돼서 사망하고, 요양원 같은 데서 대피 못해서 사망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누가 좀 도와줘야지 대피를 할 수 있는데, 와상 중인데 어떻게 대피하겠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데, 물론 젊은 사람도 도망가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사회복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좀 안타깝고, 더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 하나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헬리콥터도 노후기종, 또 파일럿도 70세. 그러니까 70대 파일럿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노후기종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것도 임대한 거라서. 그러니까 전혀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위기라고 하면 규모가 큰 수직 이착륙기는 도입돼야 된다. 근데 헬리콥터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같이 산에 그 송전선이라든가 전봇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알아서 눈치껏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관들한테 불 끄러 가라고 했는데 건물의 지도라든가 위험 어떤 구조 이런 것도 제공하지 않고 들어가서 하나 죽고, 불 끄라고 파일럿한테 헬기 조종사한테 했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전봇대 걸리거나 송전선에 걸려갖고 추락하고. 실제로 이제 이 정비 부분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노후기종이라서 정비도 사실은 위험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미중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허약한 대응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쓸데없는 돈이나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고양시에서 이런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60대 여성 혼자 살고 계셨는데, 냄새가 나서 이제 문을 열고 소방 경찰이. 근데 부패가 진행되는데 입에 청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청테이프가 둘둘둘 감겨져 있었고 재갈을 물린 형태인지,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일종의 염 같은 느낌으로 본인이 뭐 이렇게 한 건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재갈을 물린 형태라고 하면은 흔적이 남겠죠. 근데 입에 청테이프가 있는데 왜 그럼 결박은 없느냐? 반대로 생각하면은 60대 여성을 쉽게 통제해서 만약에, 그러면 결박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입에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기엔 조금 낯설고. 그런데 혼자 사시는데 이 부패될 동안 확인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독 변사죠. 변사 중에 고독사 같은 거죠. 이거 거기서 죽어나가도 알 수 없는. 만약에 이 경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임대 아파트 60대 여성이면 뭐 돈이 뭐 많지 않으니까 굳이 강도 절도가 되겠느냐? 그거는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 2, 30만 원 가지고도
사람 죽이고 강절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성이고 또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만 된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통제가 쉬운 나이 든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 강간, 연쇄 성범죄 충분히 가능하고 그거는 일반적인 연쇄 강간 살인 사건에서 다 밝혀진 바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죽음일까요? 그러니까 자살일까요? 근데 자살이 치고는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그냥 아사,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그걸까요? 그럼 입에 테이프는 왜 붙였죠? 아니면 이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좀 깊이 좀 검시도 하고 주변에 증거도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부검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일산 이제 동부경찰서인데 이걸 제대로 된 사건으로 처리를 할까요?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좀 사회적 이목이 되는 어떤 시체는 사법 시스템이 정의를 잘 갖춰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그냥 노숙자라든가 뭐 고독사 이런 사람들은 대충 물론 다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맥락상 대충 부검만 맡긴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에 청테이프가 있는데 결박은 지금 상태는 없는 것 같고 부패가 심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비구폐색 같은 경우는 이건 어차피 손 못 쳐 죽은 거니까 다른 어떤 강제력이 동원된 부분은 부패돼서 확인할 수 없고 그럼 일반 변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무혐의고로 화장되고 말겠죠. 정의가 모두한테 적용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좀 역겨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좀 역겨우실 텐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의료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얘가 나이가 52살입니다. 범인은 루시오 카타리노 디아즈라는 놈인데 그러니까 2022년 휴스턴의 웨스트먼트 메디컬 병원에서 뭐 병원 같은 겁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여성들한테 여성들이 쓰는 뭐 텀블러랑 물장 같은 거라든가 정수기 물통 자기가 성병을 걸렸나 왜 얘가 성병 걸린 오줌을 거기다가 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3명이나 되는데 이 13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다 헤르페스, 포진, A형 감염에 걸렸는데 완치는 어려운 병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물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소변 냄새 같은 게 나니까 이상하니까 색깔도 이상하니까 한 여성이 몰래카메라 설치한 거예요. 근데 이 몰래카메라에 그놈 루시오 디아즈라고 하는 카타리노 디아즈라는 놈이 실제로 그 병에다가 자신의 물병 뚜껑을 열어갖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오줌먹이 싼 거예요. 마치 거기에 성행위를 하는 듯이 이러는 거죠. 역겨우시죠. 그럼 이게 무슨 범죄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치명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치명적 무기라는 건 성병 바이러스죠. 그리고 이거는 폭행이죠. 그것도 폭행 중에서도 수위가 높으면 가중폭행입니다. 그런데 6년밖에 안 받았어요. 미국치고 13명한테 성병을 옮은 것 치고는 사실은 약하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가학적 성범죄라고 보일 수가 있죠. 자신의 어떤 성기에서 나온 어떤 거를 물병이라든가 이런 거 등에 성에서 마치 오랄 섹스 같은 걸 하게끔 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형태의 성적인 쾌락이라고 보는 성적인 어떤 지배의식과 성적인 만족을 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실은 이 디아즈를 고용한 청소 용역 업체가 있대. 거기에
뭐 100만 달러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은 이놈은 실제로는 이 동기를 명확히 해서 이거는 더 처벌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범죄를 제대로 된 동기에 의해서 찾거나 그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놈들이 다시 교도소에서 나와서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는, 그리고 이런 놈들은 또 이런 의료 건물, 요양 건물 이런 직장에 또 가서 또 똑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사실 그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반 건물 같은 데서도 물병이라든가 공용으로 쓰는 아니면 개인 물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출시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 여성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학생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듣는 분들은 꼭 그 부분을, 개인이 쓰는 물병이라든가 이런 식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하게끔 항상 그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역겨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놈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남자 직원놈이 실제로는 여성들이 같이 쓰는 컵 같은 데다가 자신의 정액 같은 걸 묻혀둔다든가 땀 같은 걸 이렇게 묻혀준다, 이런 것들. 자기 딴에는 뭔가 좀 괴롭힘, 뭔가 안갚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의 안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것 이상의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존의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하는 스마트폰 신분증을,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세종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을 했던 걸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핸드폰에 저장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공무원증. 보안성과 관리 효율성이 높다고. 왜 이렇게 보냐면 경찰들이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딴 놈에 의해서 악용되고 사진 다시 붙여갖고, 그래서 그거를 되찾기도 힘들고 잘못 이용됐을 경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징계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경찰에서는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소지한 희망자를 대상으로만 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시범 운영 기간 중에 1,000명 넘게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을 했고, 불신검 현장 신분증으로 파출소 기동대 지구대에서 발급률이 그 44.3%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지갑이라든가 핸드폰을 걸고 다니기 때문에 잊어버릴 가능성이 적은데, 이 경찰 신분증은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거, 신용카드 같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데에 꽂아놓고다거나 이렇게 하고. 근데 보통 경찰서나 경찰 들어갈 때 그건 출입증이지 신분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 출입증과 신분증은 다릅니다. 경찰 공무원증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공급되고 그 건물에 들어간 신분증은 따로입니다. 저도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일할 때는 출입증을 쓰고 신분증은 꼭 그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왜냐면 많이 잊어버려요. 특히 이제 이런 게 뭐 신용카드 같은 느낌으로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서 이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쉽겠죠. 핸드폰에 넣고 다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보호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걸 찍어서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경찰청의 수뇌부 놈들, 이걸 운영하는 놈들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아시다시피 모바일 그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모바일 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발급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여줄 때
그 위조 방지를 찍어보면 확인될 수 있지.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내가 신분증을 제출하는 사람이 이거 제 신분증입니다 라고 하고, 그럼 그래 진위 확인 딱. 근데 경찰이 이게 내 신분증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이거 진위 확인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증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대체하는 거 맞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제시하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그 경찰 이 휴대폰으로 하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 정도의 매뉴얼이라든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앱 같은 것을, 공인된 앱을, 이런 거죠. 자, 어떤 경찰이 핸드폰에다 저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관련된 앱을 해서 이렇게 찍어갖고 확인하게끔 하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 공무원입니다 라고, 이게 순위 말은 철저하게 공급자 마인드입니다. 이걸 만드는 놈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머리는 썼지만 어리석은 게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진위를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자르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거를 그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대체 누굴 위한 공무원증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경찰청의 수뇌부 놈들이나 이걸 도입한 놈들은 뭔가 약간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 어쨌든 뭐 도입한다고 하니까. 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 고스트건이라고 하는데요. 유령총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고스트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TF라고 해서 미국 주류 담배 총포 담당하는 데서 그 총기 조립 키트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총기를 사는 것은 이제 규제가 되겠죠. 총을 사고 뭐 이런. 근데 이게 편법을 동원해서 총기 부품들을 이제 분해해 갖고 그걸 파는 겁니다. 키트를, 조립 키트, 총기 조립 키트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긴, 아니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회로로, 그러니까 완성된 총을 사는 것보다 키트를 사는 게 더 사기 쉬우니까 이쪽으로 사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붙어갖고 7대1의 이게 합법. 즉 말하자면 총기 소유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렇게라도 총을 팔아먹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총기를 소유하기 쉽게끔 하는 편법으로서 완성된 총이 아니라 조립 키트를 판 것. 근데 이것을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ATF가 이것도 규제,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총기 옹호론자들이 위헌으로 고소를 한 것은 미국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7대2로 합헌이라고 하는 거죠. 좀 황당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M16이나 아니면은 K2 같은 총을 분해해서 키트로 이렇게 파는 것. 아니, 그거는 조립하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는데, 참, 법이라는 게 법을 만드는 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이용하는 놈들도 글쎄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지난 10월 이제 지난해 3월 1일 날 제주 시내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이제 말하자면
남자가 그 가해자가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러 갖고 폭행을 하고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흉기를 휘둘러 갖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구급차를 탈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자해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해. 근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선 이런 거죠. 등같이 자해를 할 수 없는 부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연인이고 가해자로 지금 피소된 사람이 있고, 이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다친 사람은 맞고 뭐 자해하고 이런.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의료진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찔렀을 수 없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신고를 갖고 이제 행했는데, 검찰은 의료진 소견, CCTV, 포렌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살인 미수, 그래서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친, 이제 찔리고 뭐 이런 사람이 다이어트 약에 의해서 뭐 그걸 먹었던 사람이고,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변호인 쪽에서 주장을 한 거고, 실제로 이 변호인 쪽에 관련된 그 증언 감정 쪽에서 전문가, 정신과 의사는 이 사람을 면담해 본 결과 정신적 발작을 한 자해로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전 2020년 10월쯤에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피해자와 장기간 면담한 결과 환각 또는 정신적 발작에 의한 자해로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다이어트에 의한 과다 복용으로 환각에 의해서 자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어떤 의사는 사실은 이 등 뒤쪽이 자해는 사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객관적 사실, 이 여성분이 칼에 찔린 건 맞는데 본인이 들어갈 때부터 자기가 자해했다고 그랬고, 정신과 의사도 이게 이 사람을 면담해 본 결과 환각에 의한 자해, 그리고 부위도 그렇고. 그런데 검찰은 인정 못한다, 다시 항소를 했어.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 그럼 다른 증거를 찾았나? 아니면 이 가해자 범인으로 추정, 이게 이제 기소가 된 그 사람이 다른 이전에도 비슷한 어떤 것이 있었나? 근데 그런 거 없이 제출한 증거도 없고 그냥 불복해서 그냥 항소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죠. 검찰이 항소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항소를 하려고 하면 1심의 것을 뒤집는 다른 어떤 증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뭔가 논리가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동 항소예요. 근데 1심에서는 분명히 그 관련된 전문가, 특히 이게 찔린 사람을 면담했던 정신과 의사. 아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검찰이라고 하면은 이러죠. 아니야, 그 정신과 의사 말고 다른 정신과 의사를 해서 면담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야. 아니면 실제로는 이 자해할 수 없어. 어떤 의사는 가능하다고 좀 절대 불가능해. 다른 과학적 사실을 도입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전력 이런 걸 찾아보든가. 첫 번째,
검찰이 자동 항소는 기소권 남용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1심에서 논리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깨졌으면은 인정하든가. 아니 다른 증거도 찾지 않고 그냥 항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검찰이 너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거고 너무 기소 독점이고 너무 편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팩트 부분에서 실제로 다이어트약 과용으로 정신 환각에 의해서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이럴 수 있죠. 변호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의사, 자기 쪽에 유리한 의사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뭘 했고, 그럼 피해자는 왜 그래요? 피해자는 어차피 연인 사이니까 이렇게 찔렸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았고, 뭔가 범인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바꾸긴 싫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저는 사실, 지금 이렇다고 하면 검찰은 이 부분에 상소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이런 자연항소는 너무나도 공소권 남용이고, 두 번째, 팩트상으로, 이게 이렇게 11번을 찌르는 자해를 환각할 수 있고, 또 다른,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자해만이 아니라 맞았잖아요. 그럼 이 맞은 건 뭐냐, 이 말이.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이 있는 소위 말하는 폭행의 상처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폭행의 상처 중에 주먹으로 때려갖고 맞은 거는 자기가 자기로, 만약에 자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칼로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하겠죠? 이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검찰 애들은 좋아. 칼로 자해한 건 지가 했다고 해도 주먹으로 때린 건 얘가 맞잖아. 이런 노력은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검사 애들이 너무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아님 말고 글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증거 중심으로 가야지 그냥 재판부 바뀐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놈 녹음 날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같은 고시원 살던 20대를 성폭행해서 살인했던 40대 놈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놈이 하는 말입니다. 이놈이 그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서 강간 살해했는데 문제는 양형조사를 요청한 거예요. 왜냐? 이놈이 30년 만에 친모를 제외했고 근데 그 친모가 사망을 했고 친부는 이미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근데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옆에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강간 살해한 건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럼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었던 사람은 강간살인범이 되는 건가요?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의 그놈도 자신의 인생이 불우하고 자신의 어떤 취약성 때문에 근데 그걸 판사놈도 받아주네. 정신나간 새끼들. 그러니까 아니 명확히 개인이 부모가 도망가고 버려지고 그래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면 그런 사람이 저런 처참한 범죄를 강간살인을 그러니까 뭔가 법률가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다. 불우한 환경과 범죄는 다이렉트한 연결, 상관관계조차도 없을 수 있다. 이건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걸 쉽게 받아주니까 그냥 형량 깎이고 저런 놈들이 또 나와서 살인하고 범죄하고 제발 좀 판사나 법률가들 정신 좀 차려라. 그 따위로 판결해갖고 정의가 세워지겠냐?